손흥민의 골이 터지는 순간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손흥민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으로 여행을 온 영국 가족이 한국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고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모든 것이 불편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순간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국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런던의 스포츠 전문 기자 존 밀러입니다. 30년간 토트넘 호스퍼를 주로 취재해왔고, 특히 손흥민 선수의 경기는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죠. 처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왔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매 경기를 지켜보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인터뷰마다 보여주는 겸손함, 팀원들을 향한 배려, 그리고 팬들을 대하는 진심 어린 모습까지 갖추고 있었죠. 어느 날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시간 넘게 서서 사인을 해주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군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이런 선수가 올 수 있었을까? 그의 모든 것이 제게 궁금증을 안겨주었습니다. 57살의 나이로 은퇴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죠.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손흥민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기자님, 가족들과 한국에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의 말에 멈춰있던 심장이 오랜만에 뛰었습니다. 평생을 일에 몰두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거든요. 제게 가족은 늘 중요한 존재였지만 그들에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한국 여행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딸 엘리자가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아내 리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국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엘리자는 자기가 보던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겠다며 달려갔고, 리사는 맛있어 보이는 한국 음식점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가족들도 이미 한국에 매료되어 있었다는 걸요. 아내 리사는 제 제안을 반기면서도 또 다른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여보, 이왕 가는 거 중국의 만리장성도 보고 오면 어떨까요? 저는 흔쾌히 한국과 함께 중국 여행도 가자고 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주변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반응은 의외였어요. 존, 중국은 이해가 되는데 하필 한국은 도대체 왜 가는 거야? 30년 지기인 편집장 마이클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동료 기자들의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중국을 보세요. 만리장성, 자금성, 병마용 등 5천년 문명의 증거들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손흥민 말고 뭐가 있나요? 그들의 말에 저도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녁에 만난 중국 특파원 출신 선배는 더 강하게 말했죠. 중국은 대영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나라야. 근데 한국은 뭐가 있는데?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손흥민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의 겸손함과 따뜻함이 어디서 왔는지, 그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문득 제가 30년 전 프리미어리그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떠올랐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설렘보다는 약간의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주변의 만류가 모두 틀렸기를, 그리고 제 선택이 실수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 정작 승객들은 30분 넘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제가 질문을 하려 해도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짐을 찾는 곳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화물 벨트가 멈춰 있는데도 직원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누군가 항의해도 그저 기다리세요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결국 40분을 더 기다린 끝에 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은 더 힘들었어요. 택시 승강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줄도 없이 사람들이 뒤엉켜 있었고 택시 기사들은 제멋대로 손님을 골라 태우고 있었어요.
저희가 호텔 주소를 보여주자 대부분의 기사들이 고개를 저었죠. 겨우 한 기사가 우리를 태웠지만 미터기는 꺼둔 채였습니다. 결국 2배 넘는 요금을 내고서야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죠. 호텔 로비에서도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체크인을 하려는데 직원은 컴퓨터만 보고 있었죠. Excuse me. 3번을 부르고 나서야 겨우 고개를 들더니 패스포트라는 말만 내뱉고는 다시 컴퓨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객실도 실망스러웠습니다. 화장실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나왔고 에어컨은 시끄럽게 돌아갔어요. 프런트에 전화해도 나중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결국 그날 밤은 덥고 불편한 방에서 뒤척이며 보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기대하던 만리장성으로 향했습니다. 만리장성으로 향하는 길, 가이드는 우리에게 추가 비용을 자꾸 요구했습니다. 입장료 외에도 이것저것 명목으로 돈을 더 내라고 했죠. 거절하자 그 뒤로는 아예 설명도 해주지 않더군요. 만리장성에 도착했을 때의 실망감은 더 컸습니다. 장사꾼들이 관광객들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어요. 계단은 미끄럽고 좁았는데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올라갔죠. 자금성 관람은 더욱 힘들었어요. 안내판은 대부분 중국어로만 되어 있었고 영어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을 찾아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찾은 시설은 너무 지저분해서 들어갈 수조차 없었죠. 식당에서의 경험도 좋지 않았습니다. 주문한 음식과 다른 메뉴가 나와도 직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물을 달라고 해도 무시당했고 계산할 때는 카드 결제가 안 된다며 현금을 요구했죠. 저녁에는 쇼핑몰에 들렀는데 직원들이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구매를 강요했습니다. 구경만 하고 나오려 하면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리사가 고른 상품의 가격표가 이상해 문의했더니 외국인 가격이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리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실망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하철을 탔을 때는 누군가 리사의 가방을 3개 밀쳐서 넘어질 뻔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짜증난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이 여행이 실수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려하던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려는데 리사가 창백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30주년 결혼 기념일에 선물 받은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였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분실물 센터는 퇴근했다며 내일 오라고 했고 CCTV 확인은 아예 거절당했습니다. 손님 물건은 손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이 한마디가 2주간의 중국 여행을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리사는 내내 울먹였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으로 향하는 길이었으니까요. 중국에서의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한국은 어떨지 더욱 불안해졌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리사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한국행 비행기는 늦은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불빛이 유난히 환했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리사의 얼굴을 보며 이곳에서도 또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런 걱정이 무색해졌어요. 젊은 안내원이 미소를 머금은 채 다가와 자연스러운 영어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에는 영어로 된 안내판이 곳곳에 있었고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여행객들을 맞이했어요. 짐을 찾는 동안 리사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긴 비행과 시차, 거기에 시계 분실의 충격이 겹친 걸까요? 근처에 있던 공항 직원이 재빨리 다가와 응급조치와 물을 건네주었고 짐 찾는 것까지 도와주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처럼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택시를 잡을 거란 예상과 달리 모두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사님은 무거운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시더니 더운 날씨에 지쳐 보이는 우리를 위해 에어컨 온도까지 세심하게 조절해 주셨어요. 서울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리사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의 직원은 우리의 피곤한 기색을 알아챘는지 필요한 설명을 짧고 명확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몸에 좋은 차를 준비해 주셨죠.
직원이 건넨 은은한 허브향이 나는 차를 마시는 동안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객실까지 안내하면서 짐을 들어주고 방의 모든 시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첫날 밤 푹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아침,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근처 전통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보는 외국인인데도 상인들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손님처럼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한 과일 가게 앞에서 리사가 감탄했습니다. 이 포도 정말 예쁘네요. 가게 주인 할머니는 영어를 모르시는 듯 했지만 리사의 눈빛을 읽으셨는지 포도 한 알을 떼어 건네주셨어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미소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칼국수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칼국수를 만드시던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시더니 영어 메뉴판이 없어서 미안해요라고 하시며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번역기로 하나하나 메뉴를 설명해 주시는데 손짓과 발짓을 섞어가며 정성스레 설명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매운 거 조심하세요라며 따로 국물도 덜어주시고 먹는 내내 국물이 더 필요한지 물으시면서 살갑게 챙겨주셨죠. 점심을 마치고 오후 일정은 창덕궁 관람이었어요. 창덕궁의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어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리사는 한복을 빌려 입었는데 고즈넉한 고궁의 풍경과 너무나 잘 어울렸어요. 열심히 촬영하던 중 문득 허리춤이 허전한 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지갑이 없어진 겁니다. 당황한 마음에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 보았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권과 카드, 현금이 모두 들어있던 지갑이었죠. 중국에서 리사가 시계를 잃어버렸을 때의 절망감이 다시 한번 밀려왔어요. 안내소를 찾아가자 직원이 매우 침착하게 대응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분실물센터에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제 지갑의 특징을 하나하나 꼼꼼히 물어보며 메모했어요. 놀랍게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한 관광객이 지갑을 주워서 안내소에 맡겼다는 거였어요. 검은색 가죽 지갑 맞으시죠? 근처 안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그곳으로 가보니 한 젊은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갑 안의 물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어요. 감사의 뜻으로 사례를 하려 했지만 그분들은 손사래를 치며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셨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리사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존, 이런 친절은 처음이에요. 정말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닌 진심 어린 배려였으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었던 그 따뜻함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었던 그 진심이었나 봐요. 여행의 마지막 날, 서울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공항에서 처음 만난 안내원의 미소, 전통시장 상인들의 정겨운 친절, 지갑을 찾아준 젊은 부부의 따뜻한 마음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시계 분실 사건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일이 오히려 한국의 진정성을 더 깊이 느끼게 해줄 거라는 걸요. 같은 물건을 잃어버리더라도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토록 다를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거리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하려는데 직원이 혹시 영국에서 오셨나고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프리미어리그 많이 보는데 혹시 손흥민 선수 아세요? 라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제가 은퇴한 스포츠 기자라는 걸 알게 된 그는 자기 휴대폰에서 손흥민의 활약상을 보여주며 한참을 이야기꽃을 피웠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관광객을 맞이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어 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관광지에서 흔히 보이는 형식적인 친절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었죠. 지하철에서는 작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노선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 학생이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목적지를 이야기하자 그는 자신의 일정을 미루고 30분이나 우리와 동행하며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마지막 저녁,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리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손흥민이 보여준 겸손과 배려가 어디서 왔는지. 리사의 말처럼 우리는 이 여행을 통해 한 선수의 모습 너머에 있는 한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화려한 건물들 사이로 흐르는 한강처럼 현대적인 도시의 겉모습 아래로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정은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의 진정한 매력이 무엇인지를. 처음 이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주변의 만류가 컸습니다. 중국의 웅장한 문화유산과 비교하며 한국은 볼 것이 없다고들 했죠. 저 역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건물이나 오래된 문화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지하철에서 만난 학생의 따뜻한 미소에 있었고, 시장 할머니의 정겨운 손짓에 있었으며, 지갑을 찾아준 젊은 부부의 헌신적인 마음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닌 진심 어린 배려, 형식적인 안내가 아닌 따뜻한 동행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왜 손흥민 선수가 그토록 겸손하고 따뜻했는지, 왜 그가 동료를 먼저 생각했는지. 그것은 바로 그의 뿌리, 한국이란 나라가 가진 진정성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거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한국의 모습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들의 따뜻한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진심이란 선물을요. 리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음에는 제주도에 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란 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존의 한국 여행을 통하여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정과 진정성을 느껴보실 수 있었나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런 따뜻한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